우리의 실험에 대한 기초 이론 수업을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파동 파트를 선생님이랑 같이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실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들어보고, 그 다음에 실험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공식들 살펴보고, 그리고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 같이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는 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에스파, 피파 해가지고 횡파, 종파 다 배웠을 겁니다. 이 파동이라 하는 거 대표적인 게 우리 빛이 있죠, 그죠? 빛도 파동의 한 종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백색 광이 프리즘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색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 무지개로 나누는 거는 그 이유인즉슨 이 무지개 색깔별로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파장이, 그렇죠, 다르기 때문입니다. 파장과 진동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게 나오는 겁니다. 우린 이거를 가시광선이라 합니다. 이런 듯 여러 가지 파동이 우리 생활에는 사용이 됩니다. 전자기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X선도 있고, 이 파동들이 몇 가지 특징을 가지게 돼요. 그 특징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 파동은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뭐랑 뭐가 있냐? 자, 파동은요, 이렇게 보시면 횡파, 위아래로 떨어지는 거 횡파라고 하고요. 횡파. 그 다음에 앞뒤로 이렇게 밀착되는 거를 우린 종파라고 해요. 종파. 이렇게 모이는 부분이랑, 그 다음 모이는 부분이랑 이렇게 널널한 부분, 빽빽한 부분과 듬성 부분을 나눠서 이거를 빽빽한 쪽을 우리가 밀한 부분, 그리고 듬성듬성한 부분은 소한 부분이라고 해서 소밀파라고도 해요. 이렇게 종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이 횡파와 종파는요, 각각 해당하는 예시가 뭐가 있냐면, 횡파는 전자기파, 지진파의 S파, 물결파가 있고요. 그다음 종파는 지진파의 P파, 소리, 음파를 우리가 이제 종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횡파 보시면요, 횡파는 위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높은 쪽,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낮은 쪽 해가지고 위와 아래의 중간점을 진동 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진동 중심에서 제일 높은 위, 마루라고 해요. 여기 부분을 마루라 해요. 마루까지의 거리를 우린 진폭이라고 해요. 진동 중심에서 골까지의 거리도 진폭이라고 해요. 이 두 개는 서로 같아요. 그리고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를 우린 파장이라 하고요. 다르게는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도 파장이라고 해요. 자,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1회 움직이는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횡파와 종파, 우리 파동의 종류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파동의 가장 높은 부분을 뭐라 한다고요? 마루. 자, 이렇게 우리가 횡파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부분을 뭐라 한다고요? 마루라고 하면 마루. 가장 낮은 곳을 골이라고 해요. 골. 그리고 이웃한 마루와 마루 또는 골과 골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또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또는 골까지의 거리를 뭐라 한다고? 진폭이라 한다고요.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달라지는 거,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주기고요, 하나는 진동수입니다. 자, 위아래로 진동을 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는 1회 진동하는 동안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해요. 주기. 그래서 단위가 뭐야? 초예요. 초. S예요. 근데 진동수는 얘는 또 달라.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우리가 진동수라 해요. 단위를 헤르츠를 씁니다. 자,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는 서로 역수의 관계입니다. 왜? 주기는 한 번 움직이는데 걸린 시간이고, 진동수는 반대로 한 1초 동안 걸리는 횟수잖아요. 그래서 주기는 진동수분의 1입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주기는 뭐분의 뭐? 진동수분의 1입니다. 어이씨, 이게 왜 이렇게 되나?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 이 왜 막대 모양 어디나? 이렇게 돼야지. 오케이. 자자자. 제가 한번 지워볼까요? 효로. 이씨 다 지워버리네. 다시. 주기는 진동수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해봅시다. 우리가 속도 구하는 공식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속도는 뭐분의 뭐예요? 그렇죠. 시간분의 이동 거리를 우리는 속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시간에 하는 거. 파동의 시간에 해당하는 게 뭐냐? 주기입니다. 주기. 주기가 1회 동안 걸린 시간이었잖아요. 그럼 1회 진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를 우린 뭐라 그래요? 그걸 우리는 그렇죠. 파장이라 그럽니다. 파장. 파장을 기호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고 요거를 읽기는 람다라고 읽어요. 그래서 주기분의 파장이 바로 주기분의 파장이 파동의 속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주기는 진동수분의 1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주기분의 1은 뭐랑 같아요? 진동수랑 같아요. 서로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파동의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기도 해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을 해도 그렇죠? 파동의 속도가 나옵니다. 요거 공식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음파는 우리 앞에서 무슨 파를 했어요? 그렇죠, 소밀파, 종파를 했어요. 근데 우리 중학교 때 배울 때 이렇게 종파의 형태로 배웠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횡파의 형태로 소리를 배웠어요? 횡파의 형태로 소리를 배웠을 거예요. 그죠? 요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쌤이 추가로 좀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음파는 종파가 맞습니다. 종파가 맞는데 횡파로 표현한 이유는 횡파가 보기 편하고 그리고 해석하기가 좀 더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음파를 횡파 형태로 바꿔서 가르쳤던 겁니다. 이때 요 밀집한 부분 보이죠? 요 부분이 우리 고접파 횡파의 윗부분, 그 부분 밀집한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소 부분 있죠? 좀 덜 밀집한 부분, 이게 저 부분, 아랫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우리가 횡파의 높은 부분을 뭐라 그랬어요? 마루. 아래쪽을 뭐라 그래요? 골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밀파의 밀한 부분과 소한 부분이 있다. 밀한 부분을 마루로 해석하고 소한 부분을 골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게 바로 소리의 횡파 해석입니다. 횡파 해석인데 요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이렇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 나와 있는데요. 소리의 세기, 소리가 크다 작다는요, 진폭의 크기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진폭이 크면 클수록 소리는 커집니다. 그 다음, 소리가 높으려면요, 파장이 작아야 됩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우리 소리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소리의 속도. 혹시 아시는 분? 매질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그래요. 공기 중에선 343m/s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파동의 속도는 뭐 곱하기 뭐라 했어요? 진동수 곱하기, 그쵸, 파장이었어요. 다르게 적으면 뭐였죠? 주기분의 파장이었어요. 근데 소리의 속도는요, 둘 다 공기 중으로 지나갈 때 매질이 공기라고 했을 때 뭐는 변함이 없을까? 그렇습니다. 속도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리의 속도는 변함이 없다.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파장과 그렇습니다. 진동수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봐요. 파장이 크다는 건 뭐는 작아질까? 요 소리의 속도 값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죠? 진동수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작으면 소리가 낮아집니다. 그다음 파장이 작다. 파장이 큰 게 아니고 파장이 작다면 어떻게 되냐? 진동수가 높아집니다. 진동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리가 어떻게 된다? 높아집니다. 고주파음이 나옵니다. 높은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의 높낮이는 뭐랑 관련되어 있다? 파장의 크기 그리고 진동수의 크고 작음이 소리의 크기와 소리의 높낮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얘는 소리의 크기고요. 자, 그러면 소리의 종류, 그러니까 우리가 피리 소리인지 북소리인지 이거 다 다르게 느끼잖아요. 이거는 뭐랑 관련되어 있냐? 요 파형이랑 관련되어 있거든요. 요 파형을 우리는 다르게 뭐라고 하냐면 맵시라고도 합니다. 맵시. 소리의 맵시는 요 파동의 파형과 파의 형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파형이 같으면 맵시가 같다. 요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파동은요, 주변으로 널리 퍼져나가잖아요. 이렇게 전파되다 보면요, 매질, 전달되는 물질을 매질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뭘 전달할 때는 고체가 매질이 될 때도 있고요, 액체가 매질이 될 때가 있고요, 기체가 매질이 될 때가 있어요. 다 달라요. 근데 액체도 종류가 다르잖아. 물일 수도 있고 기름일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이 매질마다 파동이 전달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때 발생하는 게 어떤 성질이 발생되냐면 파동의 굴절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매질이 다른 두 개의 지역을 쫙 선을 그었을 때 여기에 90도 해서 선을 그어 놓은 임의의 선을 뭐라고 하냐? 법선이라 해요. 무슨 선? 법선이랍니다. 이 법선 쪽으로 파동의 진행 방향과 같게끔 일직선하게끔 그어 놓은 요 진행 방향과의 각도를 뭐라 하냐? 입사각이라 하고요. 반대로 이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나오는 쪽이죠. 굴절된 쪽의 각도를 뭐라 하냐면 굴절각이라고 합니다. 굴절각. 그래서 입사각과 굴절각 요 두 개는 뭐의 차이가 있냐? 자, 봅시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에요. 보세요. 자, 입사할 때, 굴절할 때 두 개에서 뭐는 안 달라지냐면요. 진동수는 일정합니다. 뭐는 일정해진다고요? 진동수는 일정하고요. 파동의 속력과 뭐가 바뀐다? 파장이 달라집니다. 파장. 그러면 자, 다시 우리 파동의 속도는 뭐고 버기뭐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었습니다. 근데 진동수가 일정하다. 그럼 파장과 속도가 비례해서 변하겠죠. 파장이 높아지면 속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속력과 파장은 우리가 비례하는 관계, 비례한다. 그래서 속도가 매질 1에서의 속도를 v1이라 했을 때 이때 파장을 람다1이라고 한다면 매질 2에서의 속도를 v2라 했을 때 이때 파장을 람다2 서로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파장의 길이는요. 뭐에 또 비례하냐면요.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 값과 비례합니다. 얘의 사인 값은 빗면 곱하기 높이 해서 a분의 b 이렇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a분의 b 이렇게 되죠. 똑같습니다. 자, 이때 a 값이 같다고 했을 때 얘 b1, 얘 b2라 하면 b1과 b2의 비례 값이 나오게 되죠. 이 b1과 b2가 바로 파장의 크기 값이랑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절의 법칙, 스넬의 법칙이라고 해요. 각각 매질에서의 속도는 뭐랑 같다? 파장의 길이 비와 같다. 그리고 입사각과 반사각의 사인 값의 비례와 같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동의 전파 골절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뭐가 있냐? 뭐 렌즈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휘어서 보이는 거. 그리고 우리가 물에 뭐 물놀이 할 때 이렇게 원래 길이보다 달라지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배가 떠 있죠.
근데 배가 위에 이렇게 공중에도 떠 있는 신기루가 보이는 현상. 요 공기층이 우리가 볼록 렌즈나 오목 렌즈의 역할을 해가지고요. 굴절시키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 허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들어오는 상을 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허상이 보이게 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막의 산봉우리가 땅에 비치는 현상, 이런 것들, 이것도 사막에서 공기가 너무 뜨거워지니까 렌즈처럼 부풀어져 가지고 볼록 렌즈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 파동의 굴절 현상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매질을 통해 가지고요, 빛을 반사시키거나 아니면 굴절돼 가지고 보이는 형태가 있는데요. 우리가 팔궁의 굴절뿐만 아니라 빛의 반사를 통해 가지고 물질을 이렇게 거울에 비춰 가지고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보이는 상은 이런 식으로 점선을 이어 가지고 초점이 맞춰지면 거기에 상이 있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죠. 이걸 우리는 허상이라고 합니다. 허상. 근데 렌즈의 경우, 볼록 렌즈나 오목 렌즈의 경우 이 렌즈에서 빛이 모이는 반대값, 요것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우리 상처럼 맺히는 경우가 이렇게 덜어 있는데요. 이 경우를 우리는 또 실상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냥 요거는 그냥 교양과 상식적인 부분으로 이렇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파동의 굴절 때 요 법칙과 속력의 비, 요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동의 특징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회절이 있어요. 회절은 뭐냐, 틈새를 통해서 들어온 게 주변으로 일직선으로 가지 않고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파동의 회절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문틈 사이로 문이 살짝 열렸을 때 여기 이제 빛이 들어오면 빛도 그냥 이렇게만 들어오진 않죠. 주변으로 이렇게 좀 더 퍼지죠. 그래서 빛도 이렇게 회절을 하는구나. 그래서 빛도 그러면 파장이구나 라고 생각한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파동의 반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반사는 뭐냐면 우리가 매질이 두 개가 다를 때 한쪽에서 이렇게 파동이 진행을 했다면 반대쪽에 굴절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는 이렇게 반사됩니다. 이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서로 같게 됩니다. 같게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자, 입사각이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지다 보면 이 굴절각이 점점 늘어나면서 90도가 딱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면 이제는 굴절되는 광선이요, 표면을 따라 이렇게 달리게 되는 형태가 돼버리죠. 이때 각도를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이때 입사각을 뭐라 한다? 임계각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각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는 굴절되는 광선이 없이 전부 다 반사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전반사라고 얘기합니다. 전반사. 그래서 이런 전반사 현상을 어디에 이용하고 있냐? 광섬유라든가 내시경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시경 같은 경우, 광섬유 같은 경우, 좀 그림이 안 예쁘게 됐네. 그림을 이쁘게 그린다고 그렸는데, 이 빨간색인 부분이 있고요, 노란색 부분이 있어요. 근데 눈치채신 학생 여러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커야 됩니다. 자, 입사각보다 뭐가 커야 된다고요? 굴절각이 더 커야 돼요. 그 말인즉슨 입사하는 매질의 파장보다 굴절하는 매질의 파장이 훨씬 크다는 얘기가 되죠. 즉, 들어가는 쪽보다 나가는 쪽이 훨씬 더 속도가 빠르고 들어가는 쪽은 속도가 느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자, 빛은 공기가요, 물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서 공기로 나갈 때는 전반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광섬유나 내시경에 사용하는 건, 자 보세요. 안쪽에 노란색은요, 그렇죠, 속력이 느린, 즉 파장이 짧은 곳이고요. 짧은 매질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 빨간색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속력이 빠른, 파장이 긴 매질인 겁니다. 그래서 전반사를 이렇게 팅팅팅팅 튕겨가면서 손실 없이 끝까지 보내게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반사를 할 때는요, 임계각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임계각 계산은 이런 공식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식을 원래는 이제 뭐 문제 푸는 데도 사용하고 하는데, 그것까지 하면 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우리가 파동의 회절과 반사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파동의 회절과 반사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파동이 만났을 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첩과 상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첩과 상쇄는요, 파동의 독립성을 같이 한번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파동의 독립성은 뭐냐면, 하나의 파동과 하나의 파동이 만났을 때는 서로 중첩이 될 수도 있고 상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첩과 상쇄 이후엔 또 서로의 진행 방향으로 따로따로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얘기해요. 각각이 서로 상쇄되진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상쇄되지 않고요, 진행 방향이 다르다면 가던 길로 서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A와 B가 있어요. 근데 두 개가 전부 다 양의 방향으로 파동값이 있네요. 진폭이 있네요. 이 둘이 만났을 때는 진폭이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B는 이쪽으로, A는 이쪽으로 서로 갈 길 가요.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파동의 독립성이라 해요. 파동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상쇄나 중첩이 일어난 이후 자신의 운동 방향으로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간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 이 과정에서 중첩과 상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양의 값과 양의 값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 원래보다 진폭이, 예를 들어서 이 진폭이 1이었다. 각각이 1이었다. 그럼 진폭이 어떻게 될까요? 2까지 커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진폭이 2까지 커지게 되고, 얘도 진폭이 2까지 커지게 되고, 얘도 진폭이 2까지 커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중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첩은 파동 1과 2가 서로 한 파장 단위로, 파장의 정수배로 차이가 났을 때 중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파동의 한 파장의 절반, 즉 반파장씩, 2분의 1 파장씩 겹치게 되면 얘랑 반대값, 얘랑 반대값이죠? 얘랑 반대값. 그래서 합성파가 0으로 쭉 수렴하게 돼요. 이걸 우리는 뭐냐 하면 상쇄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고? 상쇄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쇄. 자, 이제 실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파란색 두 개의 스피커를 설치하고요. 이 스피커에서 파장과 파형 진동수가 같은 값을 가지는 것을 재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음파가 이렇게 나갈 거고, 여기서 음파가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음파가 서로 나가게 되면 서로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생겨버리겠죠. 그죠? 근데 이 만나는 부분이 진폭이 양의 방향인 것과 양의 방향인 게 만나가지고 소리가 증폭되는 곳도 있으면, 어떤 곳은 소리가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이 만나서 서로 상쇄되는 곳도 있습니다. 요 지점을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스피커 2m 앞 수직이라고 하지 말고 1m 앞이라고 할게요. 1m.
1m 앞 수직인 위치 거리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소음 측정기를 움직이면서 소리가 가장 작은 곳과 높은 곳의 간격 차이를 측정해 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 사이의 거리가 얼마? 1m고요. 스피커에서 측정하는 곳까지 거리가 얼마? 1m라고 했을 때 여기에 파란 여기 흰색 점이 있죠? 요 부분 여기를 우리가 소음 측정기를 이용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한번 측정을 해볼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요걸 시뮬레이션 있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요거는 지능형 과학실 온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해볼 수 있어요. 가입해서 직접 실험을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쫙 이렇게 실험을 하고요. 실험 세팅을 다 해서 스피커도 갖다 놓고요. 줄자도 갖다 놓고요. 자, 이제 소리를 키울 건데요. 여러분들 그 소리 키우실 때는 이것도 실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소리 크기를 좀 조절하셔야 돼요. 조절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ON 누르시면 실제 소리가 납니다. 실제 실험도 할 수 있게끔 소리가 납니다. 이때 자, 소음 측정기를 이동시켜 볼 겁니다. 이 중앙 부분 있죠? 중앙 부분에서 0m일 땐 소리의 크기가 100dB이에요. 근데 옆으로 살짝 이동시켰어요. 17cm. 했더니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근데 0.34일 때는 또 100dB이 들립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험값을 얻었으니까 계산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가 스피커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거리가 1m였죠? 여기까지 거리가 1m였습니다. 자, 근데 0m 이 중앙에 있을 때는 100dB이 나왔어요. 근데 조금 벗어난 곳 얼마일 때? 0.1 얼마였죠? 0.17m 일 때는 0dB이 나왔어요. 그리고 0.34m일 때는 또다시 100dB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실험 결과를 한번 해석해 볼 겁니다. 자, 요 S1 부분이 첫 번째 스피커, S2 부분이 두 번째 스피커라 볼게요. 둘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자, 이 둘 사이의 중심점에서 끝점까지의 일직선, 수직하는 법선 하나 그려놓고요. 우리가 실험 측정하는 곳의 위치를 요게 예를 들어서 X라고 해봅시다. X. 이 X까지의 각도가 세타라고 봤을 때 이 세타 각은요, 요 S1에서 S2까지 법선을 내렸을 때 요 세타 각이랑 요 세타 각이 서로 같아지게 됩니다. 그럼 요 L1 요 길이와 L2 요 길이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돼버리냐면 요 세타에서 사인 값, 사인 세타면 D분의 요 거리를 알파로 할게요. 알파만큼이 사인 세타 값이 돼요. 그러면 D 사인 세타면 곱하기 D니까 알파만큼의 거리값만 나오겠네. 그죠? 즉 S1과 S2까지의 파동의 차이 길이만큼이 바로 D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 D 사인 세타가요, 한 파장의 배수단이면 그렇죠,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D 사인 세타 값이 2분의 1 파장이 껴있으면 0dB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분의 1 람다 절반
파장의 절반 값이 얼마나 얘기예요? 0.17m라는 얘기입니다. 즉, 한 파장의 길이가 얼마? 0.34m, 34cm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파장이 구해졌어요. 파장이 구해졌고, 거기에 이제 데시벨로 나왔었던데, 데시벨은 나왔고, 파동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우리가 343m/s가 소리의 속도였죠. 그러면 65 곱하기 람다가 0.34니까 속도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입니다. 그러면 진동수가 얼마 나와야 될까요? 10, 100, 1000, 만 헤르츠 나와야겠네. 만이 아닌가? 1000이다. 1000헤르츠 정도 나오면 되겠네요. 1000헤르츠면 3, 4 그죠? 예. 대략 1000헤르츠 정도의 진동수를 우린 방금 실험에 사용했던 거죠. 여기까지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두 지점의 파동의 길이 차이는 d 사인 세타다. d 사인 세타고 요 값이 파장의 절반 값이면 우리가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상쇄 간섭. 그 다음에 파장의 정수배로 있는 지점이면 우리가 보강 간섭. 보강이 된다는 것은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파장만큼 되기 때문에 2배로 더 높은 소리가 나는 지점이 나온다. 요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빛으로도 이렇게 실험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영이라고 하는 과학자였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레이저 포인트가 없어서 가지고요. 한 가지 색의 빛을 비춰 가지고요. 작은 틈을 지나가게 되면 레이저 포인트처럼 이렇게 쭉 가겠죠. 그리고 그 뒤에 얇은 틈 2개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틈 2개에서 빛이 회절되게끔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빛이 하나의 점처럼 보이지 않고 선처럼 보이지 않고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보이더란 얘기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빛의 속도를 계산해 본 사람이 바로 영이었습니다. 자, 이제 파동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하기 문제까지 볼 건데요.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레포트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레포트 뒷면에 보시면 개인별 조사 과제까지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대 양쪽 끝에 설치한 스피커에서 동일한 진동수의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두 스피커의 가운데 있을 때 크고 깨끗한 소리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 있을 때 크고 깨끗한 소리가 들린 이유는 스피커와 스피커에서 같은 거리만큼이니까 무슨 간섭이 일어나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어떤 소리를 듣게 될까요? 그쵸? 소리가 다시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를 반복할 겁니다. 작아지는 곳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날 거고요. 커지는 곳에서는 그렇죠,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서로 1m 떨어진 두 개의 스피커에서 같은 위상으로 소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쪽 스피커의 정면 1m 지점에서 소리를 들었더니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대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이걸 다시 지우고 스피커와 스피커 사이의 거리가 1m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스피커 앞에서 1m 지점에서 소리를 들었더니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대요. 자, 그럼 이 스피커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1m고 이 스피커에서 여기 스피커까지 거리는 루트 2m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온 파장과 이렇게 온 파장의 차이 거리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겠네. 이게 얼마예요? 0.4. 여기 지금 루트 2는 1.4라고 줬잖아요. 그럼 둘 사이의 차이는 0.4m가 되겠습니다. 근데 0.4m가 바로 2분의 1 람다 반파장 차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파장 차이는 얼마? 0.8m가 되겠네요. 이때 발생한 소리의 진동수는 얼마인가 하고 있습니다. 자, 속력은 340m/s라고 되어 있네요. 속력은 340은 뭐 곱하기 뭐? 그렇죠. 파장 곱하기 진동수입니다. 파장이 얼마예요? 0.8이네요. 그럼 0.8 곱하기 진동수가 얼마인지 고르려면 340에 0.8을 나눠보면 되겠네요. 8분의 10을 곱해버리면 값이 딱 나오겠는데 얼마가 나올까나? 쌤이 계산기를 돌려볼게요. 340 곱하기 10 나누기 8을 하니까 진동수가 425Hz가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험 내용까지 다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요거까지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모든 부분을 다 들은 건 아닐 거예요.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시간이 된다면 선생님이 요거는 계약을 하고 나서 같이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선생님 내용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레포트 제출을 꼭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환이었습니다.